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시간은 자정을 방금 막 넘었습니다. 여기는 지스프 사무실이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 연구원들이 출근을 하는 날은 아니라서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들이 들어온 것들을 먼저 답을 좀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이 잘 쉬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제 짧은 쉬는 시간 10분, 20분 쉴 때랑 긴 쉬는 시간 반나절을 쉴 때 잘 쉬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렇게 왔는데 사실 짧은 쉬는 시간에 제일 좋은 건 무조건 수면이에요. 그 10분, 20분을 쉬었을 때 내가 그 시간에 뭘 해도 자는 것보다 체력이 많이 회복이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자고 싶지 않다. 자고 일어나면 너무 멍해질 것 같다. 내지는 잠이 안 온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쉬는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체력이 회복되거나 뭔가 컨디션이 회복되는 건 없어요. 먹기 정도?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거나 뭔가 힘들거나 하면은 커피나 초콜릿이나 이런 걸 먹어서 체력을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거 외에 어떤 회복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는 게 최고. 근데 만약에 잠이 너무 안 온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기. 아무것도 안 하기라는 게 절대 핸드폰을 보면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기. 멍을 때리면 생각보다 10분이 길어요.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10분을 보내고 나면은 생각보다 정신이 많이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쉰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쉴 거라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자거나 아니면 당이 떨어진다면은 이제 무조건 단 음식이나 커피 같은 걸 섭취를 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이거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긴 쉬는 시간. 오늘은 오후 4시부터 공부를 하기로 했다. 이제 그 날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쉬는 건지 건강 때문에 쉬는 건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나서 쉰다 이런 건 없어요. 수험생활에서 시간이 나면 당연히 그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쉬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은 내가 옛날부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기로 아껴놨던 날이야. 내지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쉬어야겠어. 그래서 결정하거나 이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쉬는 거라면은 긴 쉬는 시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게 좋겠죠. 그냥 활동량을 줄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평소에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건강이 상한 이유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라면은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좀 하면 좋을 것이고 너무 밤늦게 자고 이런 식이라면은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뇌를 빼고 있을 수 있는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죠. 근데 딱히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쉬고 싶은 거라면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취미 활동이라는 게 없던 취미 활동을 새로 만들거나 너무 큰 이벤트가 아닌 게 좋아요. 가령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농구가 취미였거든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농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늘 농구하러 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되고는 걔네들이 2달에 한 번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보다 훨씬 머리도 안 좋았고 공부도 못했고 근데 목표는 내가 그 친구들보다 높았으니까 당연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처음 나갔던 게 9월 모의고사를 좀 잘 보고 약간 어깨가 올라가서 농구 한 번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이나에 같이 스터디 카페 다니던 친구 둘이서 농구를 하러 간 거예요. 그 모임 애들이랑. 그래서 나는 늘 안 가니까 나를 버리고 이제 놓고 간 거죠. 이제 잘 다녀와라 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오늘 하루 정도는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가겠다 좀만 기다려라 하고 이제 막 버스를 타고 이제 한강에 가서 농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이제 오후 저녁쯤에 농구를 하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다시 독서실에 왔었는데 그렇게 반나절 동안 내가 확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취미 활동이 있다면 그걸 해주면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는 거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뇌에 인상을 강하게 박히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게임을 안 하는데 막 스트레스를 풀려고 안 하던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건 비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쉬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취미생활을 찾아서 그렇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산책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쉴 거라면 10분, 20분 쉴 때든 반나절 쉴 때든 산책을 꼭 포함하고 있는 게 좋아요.
핸드폰을 놓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하는 걸 그대로 감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전부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뇌로 상상을 하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떤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뇌에 직접 꽂는 경험 자체가 뇌를 리프레시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쉬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질문은 학습 외적인 것들이라고 해서 이제 질문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뭘 것 같나요? 저는 ENFJ라고 검사를 하면 나오긴 합니다. ENFJ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의 생각들을 보면 ENFJ가 나오는 것 같아요. F가 사실 공감 수치잖아요. 공감을 많이 하면은 공감을 할 수 있으면 F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 능력 자체는 그래도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수를 향한 공감보다는 어떤 개인을 향한 공감에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가 뜨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건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대로 검사하면 ENTJ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ENJ는 90% 이상 나올 만큼 확신의 ENTJ, ENFJ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나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데 사실 후회한 게 없어요. 저는 뭔가 아쉬운 선택들은 있었지만 그 선택들은 그 당시에 저한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장난반으로 이제 재정반에서 수업하면서는 제가 강사가 된 이야기를 막 썰을 풀면서 화학을 그때 안 고를 수 있었는데 뭐 약간 그게 내 인생의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웃기려고 한 얘기였고 후회가 되거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지금도 제가 화학 강사로 데뷔해서 여러분들한테 화학을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즐거워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실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된 선택이 맞죠. 근데 저는 돈을 벌려고 강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강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돈을 버는 게 강사를 하는 것의 제일 큰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또 내가 애정하는 시험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등 뒤를 밀어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을 고른 데에서도 그렇고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결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몇 년 있다가 통합과학으로 데뷔를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화학으로 조금 미리 데뷔를 할 것이냐를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화학을 선택한 것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통합과학도 정말 열심히 준비 중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몰골이 약간 이 상태가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는 선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이나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세요.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20살, 21살 뭐 요때 막 대학교 막 가서 이땐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때 또 집이랑 학교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통학으로 하면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었는데 로망이 있었어서 그때 과외에서 번 돈으로 월세 내면서 굳이 제 돈으로 자취도 했었고 자취하면 외롭다 보니까 책이나 영화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일단 수험생이다 보니까 영화보다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책은 차갑고 영화는 뜨겁다. 기본적으로 이성의 속성은 차가움이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것을 다루는 한 절대로 영화는 책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되게 멋있는 말이고 공감됐어요. 근데 공부도 전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휴식이나 어떤 여가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험생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미디어보다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화도 추천할 겁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은 사실 수험생들한테 정론적인 답변을 준다면 제일 추천하는 건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어떤 인류 서사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쓰인 책이에요. 되게 이 주장의 구조 같은 것들이 탄탄하고 그것들이 이어지는 게 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알 수 있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거가 막 기약이 있거나 어떤 그 독자를 속이기 위한 것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틀을 깨는 생각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특히 수험생활이 더 그런데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가게 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틀을 가지고 사고하고 싶을 때 그 인류 서사에 대해서 그렇게나 독특한 하지만 지금은 정론이 된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그리고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사피엔스를 추천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이제 따로 있어요. 이제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약간 이제 공적으로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소재나 어려운 소유의 책들도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게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고 이제 김현수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됐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력에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그 문체가 너무 수려하고 너무 세련됐고 또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현학적이지 않은데 그 내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들이라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좋아한다면 너무나 많은 여름이를 읽어보길 바라요.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설은 아니지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박준 작가님인데 되게 젊은 작가님이에요. 박준 작가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83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막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시가 아니라 요즘 젊은 시인으로서 젊은 문인으로서 문단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저는 박준 작가님 책은 다 본 것 같아요. 산문집도 있고 시집도 있는데 그 문체나 비유가 너무 좋아요. 직유법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은 뭐뭐 같았다 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뭐뭐 같았던 나의 동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다 너무 어떻게 생각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보면 딱 상상이 되고 납득이 되는 되게 짧은 시들이 많거든요. 막 3줄, 4줄짜리, 1페이지짜리 시도 있는데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늘 내가 느끼지만 말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정말 멋있게 잘 담아내는 작가님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책을 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처음 읽으면서 박준 작가님을 알았고 그래서 나머지 책도 다 읽었는데 아직도 그 책이 제일 최애로 남아있어요. 평소에 시집이나 산문집을 좋아한다면 계절산문이라는 책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저의 책 취향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고 영화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수험 생활을 하면서 보기 좋은 영화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바빌론이라는 이제 데미언 셔젤이라는 영화 감독의 작품이에요. 데미언 셔젤 감독 하면 위플래시 하고 라라랜드의 감독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텐데 바빌론이 저는 그 인간의 어떤 선택과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정수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해요. 이제 근데 그 시절 할리우드의 현황을 보여주면서 이제 데미언 셔젤 감독의 특징이 그거죠.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현상을 음악에 관련해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인간 본성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찔리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고 그런 작품을 하시는 분이라서 바빌론 영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하나는 또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버닝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이해도 안 되고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근데 버닝은 뭐 수험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나리오를 읽는 듯한 느낌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화를 보면은 시나리오에 뭐라고 써 있었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즘도 국수필이 나오나요? 해서 그렇게 두 작품을 좋아하고 버닝은 좀 마이너한 취향이긴 해요. 그 마이너한 취향이라는 게 막 사람들 안 좋아하는데 난 좋아하지롱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되게 지루하고 그 같은 톤으로 쭉 진행이 돼요. 엄청 은유적이고 맥거핀도 되게 많아서 사실 보고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라든가 그 내가 정확히 저 사람의 서사를 모르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인 표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닝을 좋게 봤고 버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비유도 되게 좋습니다.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던지는 어떤 반성, 공감, 위로 이런 것들이 전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기성세대 그리고 윗사람, 이 아랫사람을 챙겨주는 모습이 늘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기 때문에 혹은 내가 뭔가 더 알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아직 어린, 아직 완생이 아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고른 이유기도 하고요. 박찬욱 감독님 영화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헤어질 결심 너무 좋아합니다. 헤어질 결심 너무 좋아하고 사실 어쩔 수가 없다도 되게 재밌게 봤고
다 수험 생활하는데 보기 좋은 헤어질 결심은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헤어질 결심을 보고 그 대본집을 사서 읽으면 그게 문학작품이나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주인공이 마땅히 사회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단순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범죄를 저질렀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가 이해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용서받지는 않는다는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폭을 되게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이 화생공 가면 어떤 거 배우는지 궁금해요. 사실 화생공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곧 제 유튜브에 엄청난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학의 과를 고르고 진로를 고를 것인가, 사실 어렵잖아요. 고등학생들한테 뭘 안다고 평생을 책임질 수도 있는 전공을 고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사실 메디컬에 대한 그런 유튜브는 많은데 대학원에 대한 유튜브가 없잖아요. 그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것을 다룬 유튜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과의 대학원생을 섭외를 해서 그 과가 어떤 과인지, 뭘 배우는지, 그 대학원에 가면은 또 어떤 것까지 하는지 이런 걸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화생공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화 게스트도 화생공에서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를 섭외를 해서 찍었습니다. 거의 뭐 화생공 소개 영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콘텐츠를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뭐 공대는 무조건 다 물리 배운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를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긴 해요. 근데 물리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역학이나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화학을 배우죠. 화학을 배우는데 그거를 물리적인 수준까지 환원해서 원리를 배운다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화학을 배우는 게 제일 크고,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화학생물공학부 뭐 내지는 화공생명공학부 이런 학교도 있죠. 화학이랑 생명공학이 같은 과에 들어간 과는 거의 100% 화공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생명 계열은 내가 그쪽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는 이상 생명 과목이 많이 들을 일은 없어요. 듣더라도 이제 생화학, 그러니까 생물체 안에서 화학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작용하느냐를 배우는 거지, 생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공학적으로 깊게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화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제 1, 2학년 때 배우는 좀 전반적인 건, 일반 화학은 당연히 배우고요. 일반 화학, 일반 물리까지는 당연히 배워야 되고요.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통계학이나 생물학 같은 걸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2학년부터 들어가는 전공이 제일 메인은 이거예요. 물리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요렇게가 메인입니다. 요것들을 배우고 이거에 맞는, 본인한테 맞는 분야를 이제 3, 4학년 때 골라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기체들의 어떤 성질을 기체 분자들의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몰수가 2배면 부피가 2배다, 아보가드로 법칙 뭐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는데, 왜 그런 법칙들이 성립을 하는지를, 분자가 X방향으로 운동하고 뭐 Y방향으로 운동하고 그럼 운동량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계산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의 합성, 분해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분야인데 굉장히 악명 높은 과목이에요. 어렵기로 악명 높은 과목이고 학습도 너무 지루한데, 유기화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또 유기화학만 합니다. 이제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기체의 합성이나 분해에 관여하는 그런 반응들을 배우는 건데, 똑같은 메커니즘을 물질만 바꿔가면서 막 200개, 300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암기 과목이죠. 초반에는 2학년 지식에서 완전 암기 과목.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는데, 이 유기체가 어떤 거냐, 탄소 들어가면 유기물이라고 보면 돼요. 탄소 없으면 무기물, 탄소 있으면 유기물.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생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물에서 배우는 아미노산, 단백질의 재료 같은 아미노산 같은 걸 그냥 아미노산이 있다, 뭐 생토에서 메사이오닌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그 아미노산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고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를 화학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ATP며 뭐며, 우리가 생물에서 이름만 배우고 그냥 현상만 배우고 넘어가는 것들을 실제로 화학적인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왜 에너지를 저장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화생공에 오게 되면은 제일 메인으로 공부하게 될 과목들이
이고, 또 여기까지는 사실 화학이 메인인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학이잖아요. 그래서 공정, 제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공정에다가 어떤 액체들을 섞고 반응을 일으킬 때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리고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을 때 얘를 어느 정도 열어줘야 반응이 활발해지고 어느 정도 열어줘야 약간 일으키기 싫은 반응을 막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 저학년 때는 화학을 배우고 고학년 때는 공정을 배운다. 이 공정을 배우는 와중에 또 양자역학적인 걸 다루는 파트도 있어요. 공정이랑 별개로. 양자역학의 기초라는 이름으로 그런 오비탈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생공호에 나와서 대학원에 간다고 하면은 배터리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나노 소자 쪽으로 가는 경우, 신소재라든가 아니면 유기물 합성이나 제약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진로에 대한 얘기고, 와서 배우게 되는 것들은 어쨌든 화학에 대한 것들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학습 질문이에요. 하반기에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콘텐츠를 버리는 순서, 이제 화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학생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는 버린다기보다는 미뤄두는 게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굳이 지금 모의고사를 푸는 게 사실 도움되지 않는 학생들이, 저는 전체 수험생 기준으로는 80%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재종반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한 60%, 50% 정도는 지금 굳이 실무를 푸는 게 제일 도움되는 건 아닐 거다. 엔제나 기출을 푸는 게 얼마든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무는 아깝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하반기, 극후반기에는 풀게 돼 있으니까 버리기보다는 미뤄둔다에 맞는 것 같고, 내가 기출이 끝났다. 근데 나한테 오는 자료에 자꾸 기출이 실려있다. 근데 그 기출을 내가 다시 풀면서 배워가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그거 버리는 게 맞아요. 물론 저는 기출을 한 6번, 7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해요. 근데 내가 기출 다 풀고 기출 5회독 해야 돼, 6회독 해야 돼 하면서 의미 없이 기출을 또 풀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시간 관리가 안 되는데 킬러 엔젤을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점수가 안 나오니까 킬러를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3페이지까지 다 푸는데 20분 걸렸어. 그래서 4페이지 4문제 푸는데 10분 걸렸어. 그리고는 내가 4페이지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3페이지를 15분 안에 끊어내는 걸 목표로 준킬러가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4페이지도 15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풀 수 있게 설계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된다. 이게 화학적인 얘기고요. 전 과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자면은 모의고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이제 모의고사가 고퀄리티 모의고사라는 말이 되게 세간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모의고사가 있을 때 그걸 버리는 걸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렇게 대단히 특별할 건 없고요. 요즘은 다 상향 평준화돼서 진짜 못 만든 모의고사가 아니면 전과목 모의고사 다 괜찮아요. 특히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진짜 사교육이 너무 발전했어요. 당연히 평가원 문제 너무 좋고 평가원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 쫓아갈 수 없지만 학습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이해도로는 거의 기출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뭘 풀어도 되고 어차피 하반기에도 계속 좋은 자료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거 막 다 푼다고 집착하지 말 것, 버릴 건 쿨하게 버려줄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크게 나눠서는 킬러 학습이 필요한지 준킬러 학습이 필요한지를 나눠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킬러가 필요하다면 준킬러 콘텐츠는 과감하게 포기해도 좋고요. 준킬러 공부가 필요하다면 킬러 콘텐츠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안 좋아요. 근데 단순히 내가 매주 나온다고 해서 그냥 푸는 것만 좀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버리는 걸 이제 제가 순서를 정해드리기에는 상황이나 과목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버릴 거라면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 실무에 대한 집착은 전체적으로 좀 줄여주는 게 좋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가 조금 문제가 될 텐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출 광신도예요. 저는 기출만 학습해도 1등급은 된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사설 콘텐츠나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막 내 점수를 측정하고 이런 데 집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맞아요. 내 실력 측정은 그렇게 막 많이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전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봐서 실력 측정했어? 약점 찾았어? 그럼 그거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학생 질문인데
100일이라고 뭔가 특별한지, 그러니까 100일이라고 막 루틴을 바꾸고 공부량을 막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101일, 100일, 99일 다 똑같은 하루입니다. 수험생한테 의미가 있는 날은 언제냐? D20일이에요. 딱 정해줄게요. D20일까지는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내가 시간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바꾸거나 하려던 공부를 포기하거나 안 하려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건 딱 20일부터 하면 됩니다. 20일이 남았을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이유로 내 공부 방향을 크게 바꾸는 건 비추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전혀 남은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끝내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20일이냐? 내가 뭔가 약점이 있어. 내 예를 들어 미적분 선택자인데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너무 못해. 그러면은 이제 인강이 됐든 현강이 됐든 문제집이 됐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모여있는 콘텐츠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강이라고 한다면 그 강의를 쭉 듣는다든가, 이제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 단원 문제 기출들을 쫙 풀어본다든가, 그걸 못할 만큼 시간이 없는 시기가 딱 20일이에요. 그러니까 20일이 남았을 때는 내가 그런 약점을 보완하고 싶어도 그때 내가 책을 주문해서 새로 막 뭘 듣고 이럴 만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일보다 하루라도 더 남아있다면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그걸 듣고 채울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2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막 말 바꾸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20일 넘잖아요. 딱 이제 19일 남잖아요. 바로 수업 때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와, 우리 이제 시간 없어. 우리 진짜 시간 없다. 바짝 달려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같은 학생 마지막 질문인데 꼭 피했으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차원에서 피했으면 하는 행동은 밤에 너무 많은 쇼츠나 릴스를 보는 것,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은 정보와 미디어를 접하는 게 수면의 질에도 방해가 되고요. 내가 오늘 공부한 모든 것들은 자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넘어가요. 근데 내가 그때 미디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내 기억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건 굉장히 도움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수면 직전에 미디어를 접하는 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꼭 쇼츠를 쓸 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것들,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웹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다 즐기는 거 좋은데 수면 30분 전부터 1시간 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는 종이로 나온 활자를 읽다가 자는 걸 추천해요. 아니면 아예 멍을 때리다 자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피해줬으면 하는 게 물리적으로 피해줬으면 하는 행동이고, 우리 이제 심리적으로 피해줬으면 하는 행동들,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누군가를 탓하거나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우리 수강생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너무 중요하게 해서 누군가를 화내고 탓하는 마음은 절대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수험생은 무조건 본인의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내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면 하고 안 되는 행동이면 안 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화가 나. 내가 공부를 방해받았어. 짜증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게 내 수험 생활에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가령 좀 긴 얘기인데 짧게 하자면, 제가 고3 때 스터디 카페를 다니는데 저는 이제 지정석은 아니었는데 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가 아니면 공부가 안 돼서. 근데 오른쪽에는 늘 같은 분이 앉았는데 왼쪽에 앉는 사람이 늘 바뀌었거든요. 하루는 어떤 남자분이 앉으셨는데 하루 종일 코를 훌쩍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쪽지를 썼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나서 혹시 풀어주시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드렸더니 이제 막 네 이러더니 이제 나가서 코를 풀고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죠. 뭔가 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자리를 옮기셨나 했는데 내 옆자리였다가 앞자리로 옮겨서 그때부터 다시 또 코를 훌쩍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제 그분이 집에 갔어요. 그건 사실 공부를 방해할 요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화가 안 가라앉아서 나 혼자 계속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해하느라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때 깨달았죠. 이건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난 게 아니구나. 내가 화를 내고 싶은 상황인데 화낼 건덕지가 있었던 것 뿐이구나.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분해해서 내 수험생활에 뭐가 도움이 됐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려면 누군가한테 화내고 짜증내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방해받을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수험생활 하면서 수능 때까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공부를 방해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당연히 처음에 짜증이 날 수는 있는데 내가 그걸 짜증내서 뭐해? 내가 그걸 화내서 뭐해? 내가 짜증내고 화내면 내 성적이 올라가나? 내 공부에 집중이 더 되나?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 방해받았다, 10분 방해받았으니까 오늘 10분 집에 늦게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수능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험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짜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로만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들로는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